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또 한 번 시장 충격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넘게 떨어지자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이번 매도 사이드카는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4공장에 신규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D램 생산 능력을 최대 18% 확대하는 전략인데요. 글로벌 빅테크 물량 선점을 위한 선제 투자로 HBM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금융의 급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순이익과 배당이 모두 컨센서스를 넘는 호실적에 주주 환원 기대가 커지면서 급등했는데요. 증권가는 KB금융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2부 진행의 이승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경사가 너무 가파른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AI를 둘러싼 회의론과 경계감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코스피가 오늘 또 한 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번 주 동안 총 3번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2번이 매도 사이드카라는 점에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한때 5% 넘게 급락하면서 5,000선 벗어나기도 했다가 5,100선 위까지 좀 끌어올렸었는데요. 지금은 1%대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그래프를 오늘 그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잔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설 연휴까지 지금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략은 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떤 시그널에 주목했을까요? 머니플로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 이 미증시 하락 여파가 우리 시장을 많이 좀 흔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점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월요일에 케빈 워시 지명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AI 버블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은 더 나오지 않을지 이 요인들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 변동성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예시입니다만 우리가 편안하게 길을 걷다가 돌불에 잠깐 걸렸을 때 넘어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일단 왜 우리가 돌불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잠깐 좀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돌불이 한번 세게 걸렸죠. 네. 케빈 워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란 듯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시장의 반등세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있어서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다라는 거죠. 돌풀이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예탁금이 그날 5조가 들어오면서 총 111조를 역사적으로 찍은 날이었습니다. 많은 고객예탁금들이 현재 시장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밀리면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을 월화 또 보여줬죠. 그런 상태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6조를 팔았습니다. 어마무시한 8조를 팔았죠. 어제 개인들이 6조를 사고 어마무시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 나왔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5조를 팔았을 때 굉장히 좀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8조를 파는 그런 형국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6조였나요? 8조였나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6조였습니다. 6조였었죠. 그래서 총 개인이 8조를 샀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쨌든 6조가 8조가 됐던 이건 역사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도 지금 3조 6천억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숫자를 팔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디테일한 숫자보다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양들을 팔고 있고 개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그동안 뭐 몇 년째 꾸준히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시장의 조정은 주도주가 6% 이상 빠지면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업종에. 자, 어제 방산주가 6% 빠졌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6% 빠졌습니다.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6% 이상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그런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고 전력 인프라도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6%대까지 밀리고 있죠. 여기에 로봇주들도 오늘 6%대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현재 지금 그 조정의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한편으로 보면 야 5천, 6천 간다라는 거 아니야? 5천, 6천 갑니다. 가는 과정에 있어서 속도 조절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식 없이 무조건 시장은 꾸준히 앞으로만 걸어간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큰 오산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은 설 전까지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설 전에 주식을 사갖고 넘어가겠습니까? 설 이후에 주식을 사려고 들겠습니까? 주가가 빠지는 것은 사자가 없을 때도 있고 팔자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사자가 없이 팔자가 많을 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대부분의 종목,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다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거죠. 단기 고점. 이게 고점인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매도하시는 분들은 뭐 이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사시려는 분들은 이런 차트에 내가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위축되는 거죠. 오히려 매도만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은 쉽게 사그라들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이 쭉 올라가다 공이 딱 떨어지면 통통통통통 뛰면서 이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공이 탁 멈추는 물리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조정은 고정값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증권가나 시장은 이제 코스피 7천 혹은 코스닥 3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달 가능성이 좀 궁금하고요.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기업의 이익이 탄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은 이제 분기마다 확인이 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4월 달에 확인이 될 테고요. 분기마다 이런 이익들이 꾸준히 나타나주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서두르지 않으면서 고객의 탁금을 유지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해지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글로벌 뉴스들이 또 안정을 세를 좀 차지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객 탁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끌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 그리고 월급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개인들의 자금은 한정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밀릴 때마다 주식을 사면서 물리게 되면 한동안 주식시장은 반등세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학개미운동 하락 기간 동안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잠겨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2023년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그때 물리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동학개미운동 때 소위 이제 9만 전자에 삼성전자를 사셨던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3년에 2차 전지를 사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 자금이 묶여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자금이 또 묶이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외부적인 AI 트리거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트리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게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말씀하신 그 요건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또 다수의 시각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 이 매수가 기회다라는 전략도 좀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오늘도 확인을 했지만 이 지수의 낙폭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 이 매수도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관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들을 접근해야 하는 건지 전략들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시기업원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도 그런 얘기가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게 어저께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는데 월요일 날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서울경제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매수는 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화요일 날 급등을 해버리면서 월요일 날 과감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다 수익권을 나타낸 상태죠. 그런데 지금 지켜놓고 보면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일부 종목은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준으로 11%가 올라가면서 그때가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줬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조금 오랜 이제 우리가 그 조언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장이 빠지면 파십시오, 올라가면 사십시오 이렇게 조언 드리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경험에서 우러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점이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저는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막 오늘 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외국인들은 왜 팔까?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데 왜 지수는 플러스로 못 만들까? 이 개인들이 110조나 있으면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플러스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면 파는 사람들은 뭘까? 파는 사람들이 멈추면 올라갈까? 근데 멈추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그냥 약간의 어떤 뭐 논리성 이런 걸 갖고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은 매수 국면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내일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하면 오늘 조금 못 파셨던 분들이 내일은 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빙의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근데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반도체는 제외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놓고 줄여놓은 물량을 가지고 4월 달쯤에 다시 재매수를 보는 것도 한 달 넘게 저는 기다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방금 해주셨다시피 지금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개인은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금 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을 좀 견주어 봤을 때는 개인의 유동성이 시장 하락을 방어한다라고 보지는 않으시겠네요. 방어를 못 하고 있죠. 네.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고 오늘도 개인이 들어왔으면 시장이 받쳐줬어야죠. 플러스가 나왔어야죠. 그런데 받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현대차를 한번 좀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개인들 매수세가 많습니다. 현대차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59만 5천 원을 찍고 현재 46만 8천 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매도 개인 매수입니다. 네. 주가를 못 받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 차트라고 보여져요. 어떤 날은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어떤 날은 또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점진적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50만 원이 깨지고 그 다음 날 우리가 53만 원까지 53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야 50만 원 밑에서는 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음봉 현재 지금 4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루하루 놓고 보면 뭐 기분 좋았다 빠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같이 방송을 하는 분들도 로봇주 다 팔아서 현대차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50만 원대 이상에 사신 분들은 지금은 밑에 사신 분들이 아니면 손절매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밀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뭐 작은 모습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오늘 이제 밑꼬리를 달립니다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여기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장치의 역할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해주고 있지 못하는 듯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금 유입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좀 활발합니다. 증시 예탁금도 그렇고 이제는 신용 잔고까지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증시 조정의 폭을 또 키우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신용 잔고가 높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리스크는 아닌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네. 그 부분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신용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었던 뭐 이제 30조까지 늘어났었던 상황인데 고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불안감을 좀 느끼는 거죠. 보통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져야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신용 리스크는 여러 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샀는데 A라는 주식이 한 30% 빠졌다. 그러면 A라는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A라는 주식밖에 없으면 A라는 주식을 팔아야죠. 돈을 메꿀 수 없으면. 근데 A라는 주식을 신용으로 사고 B라는 주식을 신용으로 못 샀던 상태에서 똑같이 30% 빠지면 대부분 저도 현장에서 이제 증권에서 오래 다녔던 네. B라는 주식을 팔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주식을 팔게 되면 내 계좌에 A라는 주식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B라는 주식을 팔게 되면 그 수량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이 많았던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신용이 없었던 종목까지도 다 빠지는 거죠. 시장이 들쑥날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게 2022년 9월 달이었었죠. 신용의 반대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의 로스컷이 나타나면서 그 9월 달에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반대매매를 한번 겪고 그러고 나서 2023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 또 두 번째 또 데미지로 다가왔었던 그런 히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주식을 이제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하셨던 분들은 쉽게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신용을 이제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 더 빠지면 그때 가서는 저도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이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아니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나는 신용으로 샀는데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A라는 주식을 팔면 이렇게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주식이 만약에 플러스가 나 있거나 B라는 주식의 손실폭이 작다라면 오히려 그걸 좀 줄여서 그걸 팔아서 신용을 상환하는 거예요. 신용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신용을 상환해서 신용을 내가 만약 풀 신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용을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를 줄여놓으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락에 대비한 전략을 지금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조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은 좀 섣부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서 조정이 이어진다면 신용잔고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좀 하락을 대비하고 싶다면 신용 상환하는 그런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장인 것 같네요, 이번 주가. 사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1억 원이 깨졌고요. 금과 은도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기를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이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케빈 워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금은 같은 경우 일부 투자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환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상환하는 매도가 나와서 일단은 금과 은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이야 뭐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글로벌 투자들은 그런 것들이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금은을 레버리지로 샀는데 급락을 해버리니까 주식을 팔아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금, 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심리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가는 EPS에다가 PER이라는 심리 지표가 붙었다라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PS가 없죠. 자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PER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이제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 자산도 일단 일정 부분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굳이 이것을 내가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선 끊임없이 물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럴 때 사는 것이 안정적이지 꼭 싸게 산다. 이것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꼭 싸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밀릴 때마다 사시는 거야. 오늘이 바닥이겠거니 지난 월요일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목, 금 이틀 연속 빠지잖아요. 그건 월요일과 다르죠. 만약에 월요일 같은 모습이 나왔으면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과거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들 앞으로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들 생각해 봤을 때 뭐 로봇이든 반도체든요. 그럼 소장님 말씀이라면 반도체는 홀딩을 하되 다른 업종들은 우리가 좀 조정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 의도를 좀 파악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이제 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좀 받더라도 특별히 어느 구간에서 지금 현재 팔고 다시 산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번 팔면 다시 사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러한 주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 로봇을 말씀하셨으니까 로봇을 예를 든다라면 로봇은 지금 당장 이익을 구가하는 기업들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부분도 없고 앞으로 좀 시간이 있죠. 자,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막 로봇이 올라갈 때는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로봇도 금방 뭐 우리 시대로 다가올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도 로봇에 탑재가 되면서 로봇이 사람의 이제 우리가 고령화 테마에 이제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보지만 지금 딱 위축이 되고 나니까 야 로봇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살만한 주식을 봐야 돼. 벌써 로봇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죠?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로봇에 대해서도 추격 매수를 자제합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위축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나도 지금 이제 오늘에 나타난 주식시장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제가 30년 동안 겪었던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로봇 시대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로봇주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기왕에 정리할 게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정리 관점으로 보는 것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방금 이제 신규로 이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아니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매도하고 나면 못 들어가지만 매도를 한 후에. 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 만약에 이 기회를 이용한다, 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서두르지 말자. 또 한 가지 요지는 서둘러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사야 돼라고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죠. 오늘은 아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80만 원이 깨지면 지금 이제 84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80만 원이 깨지면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 깨지느냐 모르겠어요.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최소한 오늘 금요일이니까 설 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하루하루 그냥 막 주식이 막 10%씩 오르고 10%씩 빠지고 앞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만 사이드카만 3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종목이 하루에 5%씩 올라간 게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움직여도 가슴이 철렁한데 지수가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는 이례적인 경우고 이만큼 변동성이 심하다. 이러면 안정을 좀 찾아야죠. 어떻게 계속 지수가 5% 되는 구간에서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게 심장 떨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에 좀 일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설 전후로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우리가 2월 안은 좀 관망하고 신중한 자세로 반도체 쪽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빛을 발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이마트라든가 KB금융이 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주는 수혜주들 투자 매력도 좀 높은 걸까요? 뭐 이런 쪽들이 오늘 이제 소위 이제 리포트발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많은 유동성들이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거래액의 진폭이 작아요. 오늘 여러분들 차트를 그 KRX만 놓고 폭을 보게 되면 폭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을 넓히지는 않는데 오히려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은
폭이 좀 넓죠. 이런 것들은 오늘 증권가에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얘기가 좀 나왔고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들은 조금 상승 트리거는 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익숙치 않은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우리가 여전히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있고 오늘 올랐던 종목은 아마 서울경제에서도 그렇게 쉽게 거론되지 않았었던 종목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틈새 전략에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야 이런 장에서 플러스가 나왔어? 이런 장에서 지금 플러스를 유지해? 그럼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너무 급등했다는 면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 보고 있는 종목군을 넓히지 않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다양한 전략들 좀 챙겨봤는데요. 이 내용은 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투심이 몰렸던 키워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게임주인데요. 오늘 일단 게임주 흐름 안에서 넷마블이 지금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역대급 매출이 경신이 됐다라는 소리에 10%대의 상승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신작까지도 대기 중이고요. 강력한 주주 환원책까지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넷마블 그렇다면 지금 진입 가능한 자리인 걸까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넷마블 증권사들이 10개 나왔는데 반반 갈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가 있고요. 목표가를 하향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신작에 대한 트리거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를 하향한 쪽은 넷마블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게임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또 두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인데 일단 지금 넷마블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을 수 있겠다.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게임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넷마블을 들어갔을 다가 다른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또 언젠가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넷마블을 들고 있으면 그걸 팔고 이쪽으로 옮겨간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짧은 게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넷마블에서 한 10% 수익 내고 그다음에 다시 반도체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조금 주저스러워요. 그런데 게임주들을 좀 보신다라면 넷마블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변동성도 이 또한 또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의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은 접근을 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 이렇게 리포트가 갈리는 이유는 게임주 전반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젝트 진위 때문일 것 같아요. 게임까지도 이제 개발이 가능한 그런 AI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건가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이 게임주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좀 어떨지가 궁금해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신작 트리거가 없는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신작을 개발하기 좀 어렵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제 게임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도 AI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AI가 많은 것들을 장악할 겁니다. 이제 방송도 장악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일부 유튜버들은 쇼츠 같은 경우 다 AI가 대체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인력이 또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게임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가상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무엇을 제작한다라는 거, PC 상황에서 어떤 걸 제작한다라는 것이 AI가 많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이제 1000스닥으로 회복을 하면서 전반의 섹터에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게임주도 그 중에 하나로 좀 꼽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순환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주는 원래 이제 신작 트리거가 나왔을 때 가장 움직임이 이제 강하죠. 그것이 이제 넷마블
기업가들이 오늘 시장의 관심을 좀 끌었었던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제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신작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작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명심하시고 그런데 그 움직이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AI와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서 조금 한 발 벗어나 있다라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게임이나 엔터주들이 이제 대안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게임주들은 좀 시장에서 오늘 넷마블 효과가 아니었다라면 상당히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거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엔터주들은 좀 네. 거론을 많이 했지만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거론 빈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너무 좀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일단 2월이 또 시기상으로 흔히 좀 조정이 있는 달이다라고 꼽히기도 하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들, 매크로 지표들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우리가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세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요. 이제 다음 주는 실적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원래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에는 실적이 긍정적인 것보다 조금 약간의 못 미치는 실적들이 많이 되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같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에 실적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설 연휴를 앞둔 위축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제가 일관된 말씀은 서두르지 말자라는 겁니다. 설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종합되고 나서 새롭게 리셋한 마음으로 주식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시켜 놓으셔야 설 명절이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갑자기 폭등하면 어떡해? 라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주식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다음에 또 따라가든지 살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약간의 한 발 좀 물러선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또 보면 1월 효과가 나타나면 2, 3월은 쉬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1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2, 3월은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은 조급함보다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전략들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일단 파란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 초반의 낙폭에 비해서는 회복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은 좀 큰 듯합니다. 코스피는 5,087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5,100선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80선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역시 개인이 2조 원가량의 물량을 담았고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물량을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또 한 번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담았고요. 개인까지도 함께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 홀로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위험 회피 심리가 가득 나오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또한 오늘 5원가량 오르는 등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겹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흐름도 우리가 잘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의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인 리플레이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혜인 경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플레이 시간에서 다뤄볼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이 지금 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1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준비돼 있을까요?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이번에는 이 상승이 아니라 급락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월 6일 기준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렸고요. 국내 원화 기준으로도 1억 원 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원화 1억 원 아래로 내려온 건 약 15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이 가격대가 하루 이틀 사이에 연달아 붕괴되면서 시장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의 시장은 이번 주 초 바로 워시 쇼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 통화 긴축과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인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유지되었던 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식어갔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 이 자금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금과 은 같은 이 귀금속과 비트코인 또 기술주 등이 위험자산 전반에 동시에 매도 압력이 커졌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와는 달리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하락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게 문제였는데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라는 핵심 심리선을 이탈하자 시장에서는 자동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던 포지션들이 가격 하락과 동시에 강제 정리되면서 하락이 다시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집계에 따르면요. 이번 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롱, 숏 포지션을 합쳐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청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여기에 기관 자금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유입됐던 자금들이 최근 들어 다시 빠져나가면서 이 하락 압력을 한층 더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때는 기관 자금 유입이 가격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컸지만요. 이번 국면에서는 오히려 기관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른바 기관화된 자산의 양면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얼리는 압력을 키운 발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스콧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거나 또 구제금융을 집행할 권한도 또 의지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자산일 뿐 가격 방어를 위한 추가 매입이나 또 정책적인 개입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요, 그동안 시장에 남아있던 정부가 마지막에는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사실상 차단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시각도 빠르게 냉각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관론자인 이 누리엘 루비니는 현재 상황을 가상자산 시장의 아포칼립스라고 표현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엔 관련 기업과 채굴 업체들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이나 이 채굴 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가격 하락과 함께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증거금 부담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그 여파가 주식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이 신중한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던져지는 질문은 굉장히 명확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 비트코인은 금과 다른 길을 걸었고요. 위험자산 회피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망이 이 비관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분석가들은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냉각된 만큼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있었던 구간, 또 겹쳐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통된 진단은 하나입니다. 금리와 환율 또 유동성 환경이 안정화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는 이 추세가 뒤집혀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단일 이슈 때문이라기보단 금리 기대 변화,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 기관의 자금 이탈, 그리고 정부의 비개입 원칙이 모두 겹치면서 나타난 건데요. 워시쇼크로 시작된 이 변동성이 이제는 구제는 없다라는 공식 확인으로 이어졌고요. 시장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바라봐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던 여러 모멘텀들이 상승세를 좀 이끌었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이런 모멘텀들이 무색하듯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긍정과 부정 전망이 공존하는 만큼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플레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이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은 일단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일단 실적 발표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국내와 미국 모두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도 발표가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우리가 면밀하게 잘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도 역시 저희 방송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